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야, 전쟁 터졌잖아. 지정학적 위기. 그러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IMF도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언제쯤 오를까요? 촬영 시각은 4월 19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자, 그래도 6만은 지키고 있었습니다만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때 6만을 깨고 지금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냐? 네. 갑자기 이스라엘, 네. 그렇게 꼭 때려야만 했냐?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6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이 비트코인을 정조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대 음봉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30분 봉으로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락이 이례적인가를 보자면 아닙니다. 자, 지난번 고점이었던 21년 11월 6만 8천 선에서 22년 1월에는 3만 6천까지 빠졌습니다. 47% 하락했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지금 하락은 과거에 비하면 네, 아주 양호한 수준이죠. 그래서 블록스트림 CEO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30% 하락은 흔한 일이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9%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그렇게 뭐 별다른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보다도 하락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거 63K인데 이거 60K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24년 3월에 60K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웃었습니다. 아, 60K 드디어 돌파했구나, 6만. 그런데 지금 4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똑같은 6만 달러인데 표정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ETF 자금 흐름 보고 오겠습니다. 16일 화요일 날 GBT에서 7,940만 달러가 유출됐고요. ETF 전체로 보자면 5,800만 달러 순유출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일 지난주 금요일 월, 화 3일 연속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자, 17일 수요일 날 보자면요. GBTC에서 1억 3,310만 달러의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때 다행은 뭐냐면 블랙락이 67일 연속 순유입인데 순유입이 1,8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순유입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순유입이 나오면서 블랙락은 68일 연속 순유입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 17일 전체 수요일 보자면 GBTC에서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저 전체 토탈 ETF로 보자면 1억 6,5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자, 4일 연속 순유출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18일은 어땠을까? GBTC에서 9천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그 전날 수요일보다는 줄긴 했는데 여전히 유출 규모가 크고요. 전체로 보자면 ETF 전체에서 400만 달러 순유출이 됐습니다.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아크 등등의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을 넘어서지 못해서요. 400만 달러 순유출이 나왔고요. 다만 순유출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 5일 연속 순유출이긴 하지만 순유출 규모가 줄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자면 블랙락에는 68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됐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움직이는 건 반감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ETF 자금 유입 효과가 아니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니까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움직인 거 아니냐거든요. 요거는 최근까지 상황이고 아주 최근에 반영된 전쟁 상황은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ETF 자금이 유입 둔화가 걱정이다. GBTC 포함하면 순유출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걸 걱정 말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오히려 정상화 수순이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세이바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모든 ETF 중 83%의 자금 유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ETF든 새로운 자금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기간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 세계의 다수 은행, 연기금 등은 신규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추가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나요? 신규 상품이 나오면 이 상품에 대한 평가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최소 3개월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인기 끝났냐? 뭔가 순유입이 줄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로 보자면 그레이스케일 포함해서 순유출이 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역시나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자산으로 돈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데 이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은 2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GBTC 포함입니다. 이게 돈 나갔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요때 나간 돈 2억 2,300만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ETF 출시 이후 순유입 자금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운용 자산의 0.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가장 성공한 ETF인 블랙락의 IBIT 같은 경우에는 67일인데요. 이거 68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릭 팔추라스가 쓴 글인데요. X에다가 13F라고 있죠. 이게 금융투자 회사들이 SEC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되는 어떤 보고서입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이걸 밝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얘는 어떤 금융회사가 IBIT, 그러니까 블랙락 ETF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고 있는데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얼마를 보유했냐라고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0.2% 안팎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루어지려면,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2%는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보유량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ETF 수요가 있는 거고, ETF 수요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거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클 것 같냐를 예상해 보면, 제가 텔로뉴스 코리아에서 갖고 왔거든요. 전체 세계 주요 자산의 총 가치가 900조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은 1조 2천억 달러에 불과해요. 그리고 금의 총 가치는 12조 달러입니다. 그거의 약 10분의 1 수준이죠. 앞으로 클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새로 비트코인이 왔을 때 이걸 포트에 편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자산 가치 900조 달러의 1%인 9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간 3개월이 지나면서 기관자금 유입이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캐너코드 제뉴이티가 보고서를 냈는데 향후 몇 달 안에 현물 비트코인 ETF는 전문 투자 자문사 RIA 투자 플랫폼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투자 플랫폼에 제공이 되면 이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세요 라고 하면서 ETF 추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반면 피터 시프 같은 이 비트코인 비관론자 애널리스트는 야 월가 자금 들어온다고 기관 자금 들어온다고 아니야. 비트코인 매도를 시작했어. 이 이른바 크립토 전문가들의 예측은 틀렸어.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이런 시각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사전 아무 말 대잔치를 진행할 때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야, 전쟁 터졌잖아. 지정학적 위기. 그러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IMF도 비트코인은 불확실성 해지 역할은 한다. 라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어떤 나라에서 많이 쓰나라고 봤더니 선진국,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개발도상국에서 비트코인 유입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자국 통화가 불확실하니까 비트코인을 대신 택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디지털금, 확실한 디지털금으로 자리매김하진 못했습니다. 시티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게 전쟁이 터지니까 금 기반 토큰인 팍스 골드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금 기반, 금을 담보로 하는 코인인 팍스 골드 가격은 올랐는데 금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전통적 안정자산인 금과 견조, 비트코인이 아직 가치 보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을 지향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스크 해지 자산이 된다, 디지털 진짜 금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12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언제 될까? 이에 대해서는 반감기 이후에 진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거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복수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왜 그러냐면 각국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 명목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를 보자면 금보다도 낮죠. 그럼 인플레 해지 자산, 다시 말해 가치 저장 수단이 확실히 된다라는 거죠. 반감기 이후에. 자, 반감기 이후라고 하면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26년쯤 되면 비트코인이 확실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반감기 이벤트가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전쟁 때문일까? 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물론 전쟁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레커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가 분석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거시 영향입니다. 자, 거시 영향은 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영향을 미친 게 어쨌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나면 특히나 이쪽 지역은 그 원유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급등,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거든요. 어쨌든 뭔가 가격이 움직일 때는 하나의 요인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영향을 미쳐서 내리겠죠. 근데 어쨌든 보기에 이 전쟁보다는 그 거시 영향,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가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그라치 역시나 그 반감기 이벤트에 대해서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는 반감기에 따른 잠재적인 가격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시장 정서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반감기 됐으니까 오른다가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시장 정서는 투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 중에 물론 지금 전쟁이 나오면 당장 영향을 미치고요.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어쨌든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금리 인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심은 금리 인하 언제 하지? 얼마나 하지? 가 궁금할 텐데 이게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의 대담에서 인플레 안 잡히면 현재 금리 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안 내리겠다. 그리고 인플레 완화 확신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면서 금리 언제 내리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파월 말고 다른 연준의 관련 인사들의 발언도 심상치 않습니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시간 갖고 금리 인하 결정하자. 지금 현재 CPI 보니까 부정적이야. 보스틱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분은 더 심각합니다. 금리 인하 2025년까지 지연될 수 있어. 자, 지금 현재 지난해 말만 해도요. 올해 금리를 3차례, 5차례 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1차례, 2차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는 아예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격이 올랐다면 그 기대감으로 오른 가격 부분만큼은 빠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자면요. 이게 higher for longer라고 하잖아요. 높은 수준에서 길게 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계속 당분간 유지한다라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지 않겠죠.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있어요. 9개월 내 고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까지 바이비트가 보고서를 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수석 애널리스트 줄리오 모네로가요. 우블록체인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장기 홀더들의 올 들어 매집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20년에서 22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장기 홀더들의 BTC 최대 매집 물량은 4만 개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20만 개로 크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죠. 게다가 단기 홀더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팔았던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미실현 수익 제로, 그러니까 단기 홀더들도 물리는 수준에 됐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손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플러스가 나야지, 본절은 와야지 던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익을 보는 가격이 아니에요. 미실현 수익이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플러스 나면 그때 판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단기 홀더의 매도 압력도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대하는 호재가 바로 차이나 머니의 유입인데 홍콩 ETF가 승인이 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 머니 유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 홍콩 시민은 홍콩 시민입니다. 중국인이 아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없이 증권 계좌로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굳이
거래소 계좌를 만들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만큼 거래소 계좌 만들어서 코인 사기 쉬운 나라가 없다. 법정화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홍콩 시민의 경우에는 그간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증권 계좌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다만 이게 중국이 아니라 홍콩 시민이라는 점, 그리고 홍콩 시민의 한정된 자금 유입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플러스예요. 네,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다만 기대한 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단기로는 좀 실망한 매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패턴을 보자면 2차 불장과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 말 상승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트파이낸스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하락을 보고요. 야, 이제 끝이다. 이제 고점 더 이상 우리가 7만 3천 달러 1억 원 보기 어렵다. 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빈 크립토가 정리를 했거든요. 아니다. 강세장 종료된 거 아니고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나 갈 것 같냐? 네, 보수적으로 봐도 10만 달러는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거쳐서 내년에는 15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 패턴이 반복되면 노엘 에치슨 같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4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과거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4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GSR의 공동 창립자 리치 로젠블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반감기보다 매크로나 ETF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감기만 보고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10X 리서치가 이런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냈어요. 마르크 스틸렌, 이 10X 리서치 설립자가 낸 건데, 자, 이런 표현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확정적인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전쟁이 겹치면서 진짜 단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월 ETF 출시 행복감은 이미 지나갔다. ETF 효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면서 5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